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LLLTTM님 감사드립니다. 테슬라가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런치 이벤트를 엽니다. 이름만 보면 이제 정말 사이버캡이 도로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네바다에선 테슬라 로보택시가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클락 카운티에서 유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이 달리는 걸까요? 그런데 조금 파보면 이야기가 꽤 다릅니다. 테슬라가 허가받은 것은 로보택시 사업이고 사이버캡이라는 차량 자체가 미국 도로를 달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다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행사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사이버캡 런치 이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스틴에서 열리고 로보택시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추첨을 참석자까지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컨셉카 재공개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이제 실제 로보택시 제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서비스 설명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rting with the Model Y. 그러니까 사이버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테슬라 자신도 현재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을 같은 단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서포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량을 타게 되느냐는 질문에 초기 플릿은 모델 Y로 구성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9월 3일에 사이버캡을 런치한다고 해서 9월 4일부터 모델 Y가 사이버캡으로 전부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사이버캡은 이미 차도 만들어졌고 도로 테스트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테슬라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델 Y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할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핸들과 페달입니다. 모델 Y는 아무리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자동차입니다.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운전석이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안전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차량이죠. 그런데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차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운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합니다. 문제는 미국 자동차 안전규정이 오랫동안 자동차에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NHTSA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핸들이나 브레이크 페달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기존 FMVSS 곳곳에서 규제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미국 정부가 바로 이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6월 NHTSA는 ADS 전용 차량에서 매뉴얼 브레이크 페달을 요구하는 규정을 없애는 방향의 룰 메이킹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브레이크 성능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차는 여전히 정해진 거리 안에 멈춰야 합니다. 다만 그 브레이크를 사람이 밟는 브레이크 페달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예전 자동차 규제는 사람이 어떻게 조작하느냐를 규정했다면 자율주행 시대에는 점점 결과적으로 차량이 안전하게 멈추느냐를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핸들도 페달도 없는 로보택시가 미국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죽수입니다. 죽수는 Purpose Built 로보택시로 핸들과 일반적인 운전 조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에 NHTSA는 죽수에게 상업 운행을 위한 Temporary Exemption을 허가했습니다. 최대 연 2,500대씩 2년간 상업 대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핸들이 없어서 사이버캡은 미국에서 절대 운행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냥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방 차량 안전규제라는 또 하나의 문을 넘어야 합니다. 죽수는 그 문을 이그잠션으로 넘어갔습니다. NHTS에도 죽수가 Purpose Built Vehicle로 미국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FMVSS 이그잠션을 적용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다시 바뀝니다. 죽수는 했는데 테슬라는 왜 아직 사이버캡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제 분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우리는 FMVSS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규제 방향을 보면 흥미로운 가능성이 하나 보입니다. NHTSA는 브레이크 페달뿐만 아니라 Control and Display, Mirror, Stability Control, Sun Visor, 워닝 레이블 같은 여러 규정을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맞게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NHTSA 스스로도 이러한 변경이 끝나면 개별 차량마다 이그젬션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육수처럼 현재 규칙에서 이그젬션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이버캡을 투입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규정 자체가 Purpose Built AV에 맞게 바뀌면서 사이버캡을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증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어느 길을 최종적으로 택할지는 아직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규모를 생각하면 차이가 큽니다. 주육수처럼 몇천 대 수준의 이그젬션 플릿을 운영하는 것과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사이버캡을 수십만 대 규모로 생산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모델 Y가 왜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 규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 Y에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서비스 자체를 먼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는 모델 Y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에게 큰 장점입니다. 웨이모는 죽수처럼 Purpose Built Vehicle이 준비될 때까지 사업이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량은 모델 Y로 하고 앱을 깔고 디스패치 시스템을 만들고 리모트 어시스턴트를 구축하고 보험과 요금을 운영하고 도시별 규제를 하나씩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이버캡이 준비되면 차량만 바꾸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매끄럽게 전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이버캡은 차량 구조도 다르고 승하차 방식도 다르고 비상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이버캡 자체가 병목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바다에서 나온 최대 5,000대라는 숫자도 다시 봐야 합니다. 네바다 트랜스포테이션 어서리티가 승인한 것은 테슬라가 클락 카운티에서 유료 fully autonomous passenger transportation을 제공할 수 있는 AV 네트워크 컴퍼니 자격입니다. 이 지역에는 라스베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해리 레이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도 지리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공항 서비스를 하려면 별도의 공항 당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곧바로 사이버캡 5,000대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허가가 그 네트워크에 어떤 차량이 들어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당장은 모델 Y가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사이버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테슬라 뉴스에서 사실 세 개의 시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장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캡 차량의 생산과 배치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규제가 스티어링 휠 프리 차량을 얼마나 빨리 정상적인 자동차로 받아들이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테슬라의 전략이 꽤 흥미롭다고 봅니다. 사이버캡만 보면 핸들도 없는 차를 당장 어떻게 팔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준비될 때까지 로보택시 사업을 멈춰두지 않았습니다. 모델 Y를 이용해 서비스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사이버캡이라는 목적형 차량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차량으로 시장을 먼저 열고 목적형 차량으로 원가를 낮추는 2단계 구조에 가깝습니다. 사이버캡의 핵심은 디자인이 예쁘거나 미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를 위한 장비가 필요 없고 2인승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대량 로보택시 운영에 맞춰 차량 자체의 원가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이 실제 플릿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테슬라 로보택시가 모델 Y에 FS를 넣은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차량을 이용한 운송 플랫폼으로 한 단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행사를 볼 때 제가 가장 궁금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차를 다시 보여주는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버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것도 압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실제 승객이 이 사이버캡을 부를 수 있는지, 처음 어느 도시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FMVSS 문제를 테슬라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운데 하나라도 구체적인 답이 나오면
9월 3일 행사는 단순한 제품 행사가 아니라 사이버캡의 실제 상용화 일정이 시작되는 행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빠진다면 런치라는 단어와 실제 상용 디플로이먼트 사이에는 여전히 꽤 큰 거리가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사이버캡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FSD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단계로 들어오면 차량 인증, 연방 안전규제, 주정부 운송사업 허가, 도시별 운행 범위, 공항 접근, 보험, 플릿 운영까지 모두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바다에서 5,000대를 허가받았다는 것과 사이버캡 5,000대가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달린다는 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핸들과 페달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고 죽스가 이미 상업 익젝션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사이버캡 앞에 있던 규제 장벽이 예전보다 분명히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사이버캡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테슬라가 모델 Y에서 사이버캡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9월 3일 행사에서 바로 그 답이 조금이라도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